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국 문학의 거장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이 작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작가 박경리라는 인물에 대해 충분히 알고 들어가야 이 소설이 품고 있는 깊이와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통영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 세계 전반에 걸쳐 늘 배경처럼 깔려있는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녀는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결혼을 했지만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비극은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그 고통을 문학이라는 언어로 승화시켰고 그 결과 한국 문학 역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1955년 단편소설 계산으로 문단에 등단한 이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신시대, 표류도, 파시, 시장과 전장 등 전후 한국 사회의 상처와 인간 군상을 날카롭고도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한국 문학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부터 무려 25년에 걸쳐 완성한 대하소설 토지는 그녀를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 민족의 이야기꾼, 역사의 증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필생의 역작입니다. 총 5부 16권으로 이루어진 토지는 구한말부터 광복까지 4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전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한국 문학 최대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문학을 통해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초월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문학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흐르고 있으며 동시에 삶의 비극적 운명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2008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것은 그녀의 문학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김약국의 딸들은 1962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박경리 선생님의 중기 대표작이자 한국 문학사에서 가족 비극 소설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경남 통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한 집안의 몰락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운명 그리고 죄와 벌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치밀하게 풀어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은 예로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고장으로 조선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대대로 약국을 운영해온 집안이 있으니 바로 김약국 집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격인 인물은 김약국, 즉 한약방을 운영하는 김성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통영에서 나름 존경받고 부유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술을 지나치게 즐기고 의지가 약하며 삶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아내 한실댁과 함께 5명의 딸이 있습니다. 용빈, 용난, 용옥, 용해, 그리고 막내까지 이 5딸의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설은 이 5딸들이 각자의 운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촘촘하게 따라가면서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그려냅니다. 첫째 딸 용비는 이 집안의 딸들 중 가장 이성적이고 강인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가문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소설에서 몰락해가는 가문의 현실을 가장 또렷하게 바라보는 인물로 독자들에게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딸 용나는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걷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녀를 비극으로 이끄는 덫이 됩니다. 용나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열정적이지만 그 열정은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억압적인 규범과 충돌하며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소설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슴 아픈 서사를 이루는데 용난의 사랑과 상처 그리고 몰락의 과정은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참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딸 용옥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가문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생존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생존 본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에서 용옥은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넷째 딸 용애와 막내딸의 이야기도 소설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가문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 차이가 모여 소설의 풍부한 인간의 다양성을 더해줍니다. 소설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어머니 한실댁입니다. 한실댁은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 김성수 곁에서 가족을 지키려 평생을 바친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조선 여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능함과 가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그 무력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비극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한실댁을 보고 있으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했던 구조적인 불평등과 억압이 얼마나 깊고 잔인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김약국 집안이 몰락하는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소설은 이 가문의 몰락에 일종의 업보와 운명이라는 시각을 더합니다. 김약국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가 세대를 넘어 자손들의 삶을 옭아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이를 통해 단순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죄와 업보,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부모의 선택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소설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소설의 배경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식민지 치하의 조선 사람들은 개인의 삶조차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김약국 집안의 몰락은 그런 시대적 억압과도 맞물려 있으며 개인의 비극이 역사적 비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박경리 선생님은 탁월하게 포착해냅니다. 통영의 바다와 골목, 약방의 냄새와 파도 소리가 생생하게 묘사되는 이 소설은 읽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시대, 통영의 거리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결말로 가면서 소설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가문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용난의 비극적인 결말, 용빈의 고독한 선택, 그리고 한실댁의 마지막 모습은 독자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소설은 해피엔딩도 완전한 절망도 아닌 삶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시들어가는 꽃처럼 김약국의 딸들은 각자의 운명을 살아내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시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배울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을 처음 펼쳤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낯선 시대적 배경,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문체,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복잡한 구성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고 나니 어느새 그 세계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문장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처음에는 잔잔하다가 점점 거세지면서 독자를 압도합니다. 그 흡입력이 이 소설의 첫 번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5 딸들 각각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그녀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벽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용란의 이야기는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했을 뿐인데, 단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토록 처절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잔인함과 부조리함이 패부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슬픔은 단순한 연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용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문학이 가진 힘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시대, 낯선 인물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점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김약국 집안의 몰락은 사실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가장인 김성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이 가문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가족 전체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를 나눈 집단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할 때 그 여파는 단지 그 사람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들게 된다는 것을 이 소설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 서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 소설은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삶과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이 소설에서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불공평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5딸들은 각자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선택지는 처음부터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냉대와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시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별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욕망과 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약국 집안의 몰락은 크게 보면 절제 없는 욕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김성수의 음주와 방탕,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빚어내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을 향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절제를 잃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 소설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는 절제의 미덕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네 번째로 느꼈던 것은 운명과 선택에 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태어난 집안, 살아가는 시대, 타고난 성격 이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개인의 몫입니다. 용빈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 용란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기로 한 것, 용옥이 현실과 타협하기로 한 것. 이 모든 선택들이 모여 각자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주어진 운명의 틀 안에서도 여전히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선택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번째로 이 소설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자신의 인간됨을 지키려 했던 노력들이 모든 것이 소설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근본입니다. 김약국의 딸들 같은 작품은 그 역사를 딱딱한 교과서 속 사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가슴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6번째로 이 소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상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상처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파괴하고 어떤 이는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 애씁니다. 박경리 선생님 본인도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삶 자체가 이 소설의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숙한 삶의 방식임을 이 소설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로 이 소설은 아름다움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용란은 아름다운 외모와 풍부한 감수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축복이지만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소설은 용빈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용빈은 용란만큼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적 강인함과 진실함은 오래도록 빛을 발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오래가는 것, 진정으로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내면의 품성임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8번째로 이 소설에서 배우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입니다. 김약국 집안의 딸들은 집안의 명예와 체면이라는 공동체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감정을 억압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처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개인을 완전히 삼켜버릴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유대를 지켜나가는 균형, 그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약국의 딸들을 읽고 나서 가장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던 것은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완전한 악인도 없고 완전한 선인도 없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함 때문에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배우고 그렇게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은 단순히 오래된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하게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문학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운명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을 이 소설은 600여 페이지에 걸쳐 우리에게 던집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이 소설을 통해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극적일지라도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과 아름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김약국의 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이 소설은 조용하지만 힘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김약국의 딸들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통영의 바다 냄새를 맡으며 김약국 집안의 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루가 갑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덮었는데도 김약국의 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들의 삶이 자꾸만 마음 한켠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여운 속에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용빈도 용란도 용옥도 모두 자신의 삶에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옳고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 선택의 결과가 이토록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이 삶의 아이러니이자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이 소설을 통해 고통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슬픔을 재료로 삼아 이 위대한 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본 용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픈 기억을 빨리 잊으려 하고 상처를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고통을 회피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끌어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 소설은 작가의 삶 자체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진리였습니다. 김약국 집안의 비극은 단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끊기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라졌을 때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 재산도 명예도 결국은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소설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솔직하게, 더 따뜻하게, 더 자주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은 결국 제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외면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내라고. 그 메시지가 책을 덮은 지금도 가슴속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리 작가님의 김약국의 딸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